안녕하세요. 슈아리 토크 정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미입니다. 이성미 씨 떡국 좋아하시죠? 아유, 떡국떡 좋아하죠. 옛날에는 가래떡 뽑아가지고 쓸어가지고 난로에다 구워 먹고요. 떡볶이 해 먹고요. 간장 발라서 구우면 더 맛있는데. 아우, 예술이죠. 예, 말로다 뭐 할까요? 아, 갑자기 침 넘어가네요. 근데 지금은 뭐 그 떡국떡 이게 옛날에는 그래도 진짜 설 때나 그렇죠. 이때나 겨울철에나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아주 다양한 요리로 그렇죠. 많이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돼야지 먹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냥 마트에 가면은 뭐 어디 가도 있고요. 길에 가면 떡볶이도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떡국떡에다가 수제비에다가 칼국수에다가 뭐 냉면에다가 뭐 모밀에다가 없는 게 없어요. 놀라워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아마 부인이 승질이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 나는 귀찮아 죽겠는데 맨날 이런 걸 시켜가지고 내가 일일이 해다 갖다 맞춰야 되고 이러니까. 아니지. 부인을 사랑해서 좀 간편하게 이걸 만들어서 우리 아내를 좀 힘들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런 남편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래 아주 어떻게 보면 애처가가 만든 걸 수도 있죠.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자, 오늘 그 주인공 만나보시죠. 쌀로 만든 가공식품의 세계.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40여 년간 기술 개발에 힘써온 주식회사 칠감농산의 이농구 회장. 단돈 8,000원을 들고 서울 상경. 그리고 40년 후 연매출 500억 원대 회사를 이끌고 있는 이농구 회장의 역전 인생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함께 만나보시죠. 바로 칠갑농산의 이능구 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칠갑농산 이능구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 칠갑농산이라는 게 칠갑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무슨 회사 이름이? 예, 그렇습니다. 칠갑농산은 칠갑산 밑에 자락에 있기 때문에 칠갑농산이라고 했습니다. 칠갑산이 어디 있어요? 충남 청양에 있습니다. 청양. 예, 청양에 있고요. 그 칠갑산 자락에 있는데 원래는 칠갑농산이 아니었었고 애양식품, 내가 고향을 살아가기 때문에 애양식품이라고 했었는데 그 가서 보니까 지역 홍보도 너무 안 돼 있고 뭔가 기업이 거기 가 있으면은 이름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칠갑자를 따고 농산물을 가공한다고 해서 칠갑농산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고향에다가 회사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금도 거기에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야. 공장이? 예. 대단하시네요. 예, 충남 청양에 있습니다. 청양 한 군데만 있어요? 예. 근데 그 칠갑산이라는 노래가 많이 유명해가지고 그래서 그 덕을 좀 본 거 아닙니까? 조금 콩밤매는 안악내야 그거 있잖아요. 예. 콩밤매. 저희 회사가 거기 가자마자 칠갑농산이라고 하면서 주병선이가 부른 칠갑산 노래로 해가지고 더 유명해졌죠. 예. 몇 년이나 되셨어요? 20년 됐습니다. 거기 칠갑농산을 만드신 지? 예. 우와. 옛날에는 맹모 삼촌지기라고 했죠. 저는 식품을 만들면서 깨끗하고 청정 지역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저희 고향이 제일 좋아서 칠갑농산은 그 아주 산골이고 또 개발도 안 돼 있고 당시만 하더라도 국도 포장이 다 안 됐을 당시니까 엄청난 산골입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서 지금 만드시는 제품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떡국도 있고 근데 그게 소위 유통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빨리 이동하고 이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디 멀리 있으면. 그렇습니다. 지금 뭐 떡국떡이라든지 수제비라든지 냉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조해서 말려서 하는 것들은 유통기한이 길고요. 이 숙면이라고 그래서 젖은 상태로 이게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것은 제가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전무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이제 냉면도 이렇게 잘라서 사리를 지어서 바구니다가
당일 팔고 이렇게 했던 그런 당시였었고 뭐 수제비 같은 것은 사실상 또 뭐 개발된 지가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렇게 꽈배기 만들듯이 이렇게 잘라서들 갖다 팔고 이런 상태였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칠갑농산을 하면서 기계도 개발을 하고 제품도 이제 손으로 늘어집은 것 마치 수제비를 만들 방법이 없나 해서 금형을 파서 바로 그 수제비도 제 특허고 또 그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한다고 해서 화학적으로 보존하는 건 안 되잖아요. 사람 먹는 음식이니까. 방부제 쓰나요? 근데 방부제는 안 씁니까? 저희는 방부제라는 건 자체도 없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그 왜 그러냐면은 그게 가능한가요?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해봤죠. 손쉽게 이거 유통을 시키려면은 방부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해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이라는 것이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이제 뭐 대기업들은 뭐 노비라도 해서 이거 방부제를 쓸 수 있도록 한 제품들은 다 방부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산하는 제품들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서 사실상 그 대기업에서 생산을 안 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서 손을 못 대는 제품이다 보니까 유일하게 저희가 만드는 제품은 방부제가 법적으로도 허용이 되질 않습니다. 허용이 되질 않고. 그럼 부패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당연히 이제 먹는 음식이니까 부패하죠. 그 부패한다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밥을 해서 지어서 놔두면 일주일을 안 가잖아요. 다 곰팡이 나고 식거나 이러는데 저희 떡이나 수제비나 뭐 냉면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3개월 내지 5개월을 유통기한을 찍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고도의 기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이 간혹 이제 어디에서 문제가 오느냐면은 비닐봉지라고 팩이 있는데 그 비닐봉지 팩이 공기가 들어가는 구멍이 난다든지 이러면은 바로 곰팡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부제를 넣는지 안 넣는지 실험을 해보시려고 그러면은 바늘로 찔러서 구멍을 내놔 보면은 금방 아는 거죠. 구멍을 내놓는 놈하고 안 내놓는 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 하려 거짓말 할 수가 제가 없습니다. 그걸 사다가 그걸 뭐 구멍을 뚫어갖고 해볼 수는 없죠. 제가 감자 수제비 나오죠 거기서.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압축팩으로 돼 있어요. 맞죠? 그래서 압축팩으로 된 것도 있고 그것이 압축팩이 되는 것은 지금은 옛날에는 진공 포장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진공 포장을 하면은 변질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그 진공 포장이 완벽하지를 못합니다. 100% 진공은 참 어렵겠죠.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은 또 그 진공 포장해서 뭐 진공 상태로 보존도 어렵지만은 더 어려운 것은 물렁물렁하니까 그 팩으로 잡아 쪼이면은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면 조리하려면 하나씩 다 띄어야 되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은 뭘 사용하고 있느냐면 그 안에 있는 산소를 잡아먹기 위해서 탈산 소재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산소가 완전히 없어지면은 이 사람이 산소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숨을 쉬는 거나 이 세균이 숨을 쉬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거기 혹시라도 세균이 일부라도 안 들어가게 하지만 혹시 들어가 있다면은 그것이 숨을 쉬게 되면 거기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것을 균이 먹을 수도 없게끔 하고 그 안에서 이 사람이나 균이나 먹어야 살거든요. 이제 생명이 붙은 건 다 먹어야 산다고 보기 때문에 세균도 역시 먹이가 없으면은 못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습도, 온도, 먹이가 다 이게 조화가 맞으면은 변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숨도 못 쉬게 하고 먹이도 안 주고 못 먹을 것만 넣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 아주 굶겨주기도 그래서 활동을 못하게 합니다. 균 자체가. 근데 혹시라도 이제 공기가 들어가야 되면 그 제어 장치를 했던 것이 풀리니까 그 숨을 쉬게 되고 먹이를 먹게 되면은 다시 거기서 곰팡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먹는 거 갖고 장난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역시 만드는 사람들도 이 식품이라는 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않는 한은 거짓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 중에 가짜가 제일 많은 것이 이 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왜 그러냐. 이게 전자제품 같은 거는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속인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건데 이것은 다 원료를 갖다가니 싸구려 원료를 섞어 놓으면은 누구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식감으로 안다든지 예. 먹어보면은 이제 내가 먹던 맛이 아니라든지 이러시면은 이제 구분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식품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명감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식품 사업에서 돈 번다는 것은 그건 도둑질하는 거나 똑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먹거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밀가루 한 가지를 보더라도 제분회사에서 나올 때 예. 껍데기가 많은 밀가루는 한 20kg들이 한 포에 10,000원을 하면은 속 알맹이만 해서 빠서 이렇게 나오는 고급 가루는 거의 25,000원에서 30,000원까지 합니다. 네. 그럼 2배, 3배 비싼 원료를 사서 그걸 제품을 만들어서 시중에 내놓는다는 것은 웬만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쌀을 보더라도 쌀 한 가마에 뭐 5만 원, 8천 원, 6만 원짜리가 있는가 하면은 맞죠. 비싼 거는 25만 원, 30만 원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좋은 원료로 만드는 것은 말뿐이 아니고 실제 제품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촉감이나 이런 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드셔보시면은 아 이게 무엇 때문에 가격이 비싼가 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좋은 식품을 좋게 드시려고 그러면은 소비자가 버릇을 뜯어 고쳐놔야 돼요. 뭐냐면은 드셔보셔가지고 맛이 좀 껄껄하다든지 촉감이 예. 안 좋다든지 이러면은 분명히 그것은 재료를 잘못 쓴 것이고 네. 이 좋은 원료로 만든 제품들은 부드럽고 촉감도 좋고 혀에 닿는 감각도 좋고 달라요.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틀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명감으로 하신다는 얘기가 저희한테는 정말. 되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소비자나 생산자나 똑같은 마음으로 서로. 해야 우리가 앞으로 식품이 발전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최초로 쌀국수를 만드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그 재고미가 예. 한 780만 석만 있으면 돼요. 그게 3개월치 비상식량이에요. 네, 780만 석이 네. 우리나라 국민이. 네. 그 780만 석만 있으면 되는데 1800만 석이라는 재고가 밀려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예. 저장 기술에서부터 그 창고 비용에서부터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당시에 농림부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왔어요. 그때 당시에도 저는 떡국이나 떡볶이를 만들어 팔던 시대였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한테 자문이 왔어요. 쌀로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면 하면은 좋겠느냐. 이 쌀 재고를 치울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쭉 보니까 우리나라 옛날 품종은 그렇게 쌀이 많이 나질 않았는데 네. 통일뱃쌀이라고 그래서 네. 다품종 쌀이 들어오면서 이게 너무나 많이 하는 데다가 소비자들은 이제 점점 종류가 많아지니까 많은 것을 먹다 보니까 쌀 소비는 줄어들고 네. 그래서 이게 적체되기 시작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었죠. 예. 그래서 농림부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무슨 사고가 났냐면 저장 기술이 없어서 저 안산 창고에서 쌀을 찧어서 이게 쌀을 벗겨서 껍데기를 벗겨서 보관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벗겨서 도정을 해가지고 보관을 했는데 예. 이걸 3년 만에 열어보니까 다 다 퍼글퍼글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쌀벌레 나고 막. 건다리기만 예, 예. 하면 이게 다 바삭바삭 그렇죠. 부서지는 거예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쌀이 저장하는 과정에서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고 이게 전부 부서지는 껍데기만 거예요.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 씻혀서 먹어야 될 쌀이 씻혀서 못 먹고 그냥 물만 보면 다 퍼글퍼글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한테 의뢰가 오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느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뭐 몇 사람들이 공무원이 옷을 벗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사료로 쓸 수도 없는 일이고 왜 그러냐면 배고파 살던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지냈다고 그걸 갖다가 없이 사는 사람들 많은데 그쵸. 이걸 사료로 쓰겠느냐. 이건 국민 정서의 문제니까 쌀로 써서는 안 된다. 이제 가공산업을 시작을 해라. 네. 그래서 이제 그때 6개 업체를 시작을 해가지고 가공산업을 하는데 이 쌀이 굉장히 그 가공성이 떨어집니다. 밀가루는 가루에다 물만 부으면은 맞아요. 국수가 되는데 쌀은 우리가 쌀을 빻아서 물을 불려서 빻아서 이렇게 주먹으로 쥐어보면 하나도 뭉치질 안 않잖아요. 붙어요. 예. 점도가 없으니까 가공성이 떨어져서 가공이 안 되는 거예요. 익혀야지만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압출기계라고 해서 이제 사출기 같은 기계에다 넣어서 그걸 해보니까 익으면서 이게 나오니까 쌀국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쌀국수 했다고 해서 바로 먹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소비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소비자들은 이 국수를 갖다가 밀가루 국수 삶듯이 하는 거예요. 푹 삶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다 풀어져가지고 이제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뭐 이래서. 죽이 되죠, 죽이. 그래서 이제 한 1년 그렇게 하다가 농림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이거 생쌀가루로 밀가루 국수 같이 똑같이 조리법이 똑같은 국수를 만들 수 없나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때 90년도에 그렇게 국수를 개발을 하기 시작해서 거의 한 3년 만에 그 성공을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청양공장에서 지금 20년째 그 밀가루 국수하고 똑같은 생쌀가루 국수를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소화력이 좋고 또 조리법도 밀가루 국수 똑같고 그러니까 그걸 고칠 필요가 없이 그냥 밀가루 국수 삶듯이 삶아서 먹으면 좋으니까.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 비밀인가요? 그거 방법이? 비밀보다도 이제 그것이 이야기하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저기인데 뭐 만드시려고요? 생쌀가루 궁금해서 이제 100% 생쌀가루 가지고 만드는 건 아니고 이제 밀가루 일부하고 생쌀가루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해야 되는데 붙게끔 해주시는 이게 거군요. 밀가루하고 생쌀가루하고는 서로 융합이 안 돼요. 이 융합이 되려면은 이제 그거를 서로 결혼하려면 뭐 합니까? 서로 남녀가 결혼하려면 뭐 사주도 보고 뭐 그 사람하고 팔자가 맞느냐 이것도 보잖아요. 그것도 역시 조직감을 전부 봐야 돼요. 쌀이 조직이 어떤지, 밀가루 조직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붙이기 위해서 프리믹스를 만들어 가지고 저런 대배할 때 그 풀을 쏘서 붙이잖아요. 그렇게 붙이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조화를 맞춰서 배합을 하니까 국수가 된 거예요. 네. 그럼 지금 거기서 나오는 게 도대체 몇 가지나 돼요? 한 500여 가지 품목됩니다. 제품 종류가 500여 가지? 예, 그렇습니다. 품목수로 지금 한 500가지 품목됩니다. 500가지 뭐 제품 관리하기 정신없으시겠다 진짜. 정신없죠. 뭐 나와요? 국수 종류만 해도 한 50가지 되지. 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일회용 제품들 이제 시대의 식품을 하려고 그러면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이제 10대 틀리고 20대 틀리고 30대 틀리고 40대 틀리고 세대마다 다 틀립니다. 뭐 떡볶이부터 해서 또뭐 수제비 쪽 그다음에 국수, 냉면, 뭐 메밀국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언뜻 말씀하시면서 사투리가 이게 살짝 나오세요. 그럼요. 서울 오신 충청도. 서울 오신 지 얼마나 되셨대요? 서울 온 지는 벌써 한 40년 됐죠. 그런데도 아니 근데 뭐 그 원래 저도 쓰는 게 식구들이 이제 서로 같이 쓰다 보니까 집안에서 저도 집에 가면 이제 가끔 충청도 사투리 쓰고 저희 어머님 이북이라서 이북 사투리도 막 쓰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올라오시게 되셨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이 농사를 짓고 사셨어요. 옛날에. 옛날에는 참 어려웠죠. 그렇죠. 그때 일제시대라든지 6.25 터지고 나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우리가 먹거리가 없어서 뭐 논에 가서 독새풀 뜯어다가 그거 투들어서 그놈 쪄서 풀 쏘서 먹고 죽 쏘서 먹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영양가치가 없으니까는 이런 살이 툭툭 터져서 물이 질질 흐르고 신발이 없어서 양말이 없어서 여기다 걸레 감고 집신 신고 이렇게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 시절이었으니까 엄청 어려웠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어려우면서 자라면서 제가 본 것이 야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좀 배불리 먹고 잘 살 수 없나 그런 생각을 먼저 초등학교 다닐 때서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저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시골에 있으면서 이렇게 가서 쳐다보고 저거 뭐를 좀 잘 먹고 살 수는 없는 일인가 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자라면서 학교 다니면서 자꾸 이제 그걸 터득해서 내가 그런 쪽으로 공부를 좀 하고 좀 뭔가 내가 잘 사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너무 고생들을 하시고 저렇게 어렵게 사시니까 나라도 뭔가 앞으로 좀 잘 살아야 되는 것이 뭐냐.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먹거리, 먹는 것을 만들어서 팔면은 옛날부터 그렇잖아요. 먹는 장사하면 안 망한다고. 그쵸. 그게 어린 나이에도 기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공부도 하고 제 나름대로는 그때서부터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그냥 무작정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그냥 올라오신 게 학교 다니잖아요. 아니, 그냥 이제 학교는 중학교까지만 그 시골에서 다니고, 예. 이제 고등학교 과정도 뭐 서당 선생님한테 배우다시피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군에 제대하고 여기 서울에 와서 이제 쭉 돌아다녀 봤죠. 서울이라는 데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에 와서 보니까 이게 뭔가 내가 사업을 해야 될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업을 하려고 돌아다녀 보니까 마트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었어요. 이 마트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마트에서 물건 그냥 돈 내고서 물건 가져갔지. 이거 바구리다 주섬주섬 담아가지고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건 저도 처음 봤거든요. 시골에서 올라서. 그걸 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 이게 시골에서 살았던 거하고 서울에서 사는 거구나. 이게 천지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들을 낳아서 기르더라도 서울에서 길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시골에서 올라올 때 돈 8,000원을 가지고 왔어요. 돈 8,000원이면은 쌀 한 가마 값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울에 와서 이게 뭐 거의 한 달 돌아다니다 보니까 왔다 갔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 바닥이 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살 수가 도저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그 어디 매장에 이제 어묵 배달을 하려고 그 처음에 이제 하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어디 가서 뭘 배달해야 되는데 어묵집에 가서 식품을 하려니까 그 배달 좀 내가 할 수 없느냐, 배달원으로 일을 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저 노량진 시장에 가니까 당신 할 의사가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놈을 이제 거기서 주는 대로 가지고 자전차에다 싣고 갔는데 이 시골 사람이 자전차도 못 배웠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놈을 싣고 저 중앙대학교 밑에 가다가 다 엎어버렸어요. 아이고. 엎어버렸는데 거기에 꼴뚜기 또 어묵 이런 건 다 흩어내 다 버리게 되고 이제 그렇게 돼버리고서 거기 남아있는 것이 떡봉지였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포장돼서 나온 건데 밀가루 떡봉지였었어요. 그걸 들고서 어느 방앗간을 찾아 주소를 보고 방앗간을 가보니까 방앗간이더라고요. 밀가루 떡을 파는 그런 방앗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 아, 이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떡하면 우리나라 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쌀을 생각하게 되고, 방앗간에 가서, 거기 이제 물건을 밀가루 떡을 조금씩 팔아주면서 포장지를 얻어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인쇄를 해서, 이제 방앗간에서 떡을 만들어서. 쌀떡을요? 쌀떡을 만들어서 그놈을 가지고 갖다 팔았는데, 이게 얼마나 냐면 우리나라 이제 슈퍼마켓도 처음 들어왔는데, 잠실 5단지에 가니까는 옛날에 럭키죠. 럭키 그 건설회사에서 매장을 한 500평 되는, 한 1000여 평 가까이 되는 그 평수에다가 우리나라 최고로 큰 슈퍼마켓가 처음 생겼을 때, 그때 당시에. 거기 가서 바이어를 만나서 내가 여기 물건을 좀 대고 싶은데 될 수 없느냐 그랬더니 뭘 할 거냐요. 그래서 떡국을 내가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떡국떡. 팔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게 여의 옆에 집이 떡집이 있는데 당신이 그거 어떻게 팔 거냐. 떡집에서 떡은 떡집에서 파는 거지 당신이 못 판다 그러더라고요. 갖다 놔서 일단 이것이 안 팔리면은 내가 도로 가져가면 되지 않느냐. 당신들이 부담 있을 게 뭐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본부에 가서 입력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에 가서 입력을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어디 주소가 어디가 있으니까 가라고 그래서 거기 찾아갔더니 담당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하려고 하면은 당신이 3개월짜리 어음을 받아가야 되는데 그 받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걸 처음 시작하는 사람인데 어음이 뭔지 난 그건 알지도 못하니 그거를 물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좀 팔게 해주시면은 3개월만 현찰을 주시면 그때 다들 경험을 사가지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 그랬더니 그럼 당신 성의가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얼마나 재밌었느냐 하면 거기다 물건을 갖다 놓고서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차도 조그만 거 하나 용달차도 조그만 거 하나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한 차를 싣고 가서 거기다 내려놓고 매장에다 진열해 놓고 처음에는 그렇게 안 팔렸죠. 갖다 놓으면은 이제 떡집 때문에 진짜 안 나가고 그랬는데 이거를 하나씩 먹어본 사람들이 진짜 백이니까 떡이 진짜 백이니까 소문이 나는 거죠. 밀가루 떡만 있는 세상에서 쌀떡을 갖다 놓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비싸게 받았어요. 사실은 예, 예. 그때 당시에 방앗간에서 방앗 싹 주고 또 만들어서 그렇죠. 포장지 지어서 예, 예. 그 손으로 이렇게 다 이게 일일이. 떼워가지고 예, 일일이 예. 갖다 놨으니까 예. 그때는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죠. 그때 당시는 그렇게 식품위생도 없고 이럴 때였으니까 사실은 비닐봉지에다 초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붙이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갖다 놨는데 잠실에서 제가 목동에 살았는데 예. 잠실에서 그거 갖다 내려놓고 목동까지 오는 시간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담당자. 다 팔렸다고? 다 팔렸다고. 야. 그러니까 원체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그러네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 뭐 제일 슈퍼니 경남 슈퍼니 뭐 거기 GS니 또 킴스클럽이니 뭐 거기 옛날에 그 매장들 예, 예. 많이 했잖아요. 예. 건설 회사들이 이제 건설을 해가지고 매장을 만들어 놓으면 할 게 예. 없으니까 슈퍼를 좀 못 차리고 할 때 했으니까 이게 다른 사람은 그걸 몰라가지고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해서 잘 팔았고 물건도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그래서 거기서 얻은 것이 뭐냐면 제가 경험을 얻은 게 예. 이게 소비자는 속이지 않으면은 이게 진심을 통하는구나. 예. 갖다 먹고 진심을 통하는구나. 그것이 아마 지금까지 우리 칠감농산이 걸어온 길이 아닌가. 그럼 이게 본격적으로 회사로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만드신 건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칠감농산을 한 게는 지금 21년째. 20년 되고. 예. 그 처음에 그건 이제 20년도 더 된 얘기군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 업계에 종사한 지는 한 40년 됐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네. 그게 76년도에부터 했으니까 한 40년. 대단하네요. 그럼 이제 그제서야 20년 전에 상표 등록하시고 그럼 처음부터 예. 처음에 그때 공장을 그러니까 거기서 이 떡국떡 만들어서 파는 돈으로 공장을 드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 청양에다가. 처음에 이제 농림부 쌀가공협회 제가 회장을 하고 있으면서 농림부에 가서 얘기를 했죠. 이것은 꼭 시골에 이 지방에 꼭 필요한 정책적으로 필요한 공장이다. 예. 그러니까 자금 지원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서 그때 농림부에서 일개 업체에 한 10억씩 지원금이 나올 때였었어요. 그 이제 융자를 해준 거죠. 3년까지 7년 상환. 그때 이제 11% 이자가 시중은행이었었는데 이건 3년같이 7년 상환짜리 연립 8%짜리였으니까 네. 정부에서 좋은 아주 파격적인 그런 정책으로 해서 해줬죠. 그래서 내가 농림부에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쌀가공 산업을 하려면은 좀 자금을 지원해 줘야 되고 위치나 모든 것이 다 시골인데 이게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그 직원이 현지 조사를 나와가지고 보더니 가능한 지원 해드릴 테니까 해보시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발단이 돼서 이제 많은 자금을 갖고 시작한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 공장이 지금도 가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한 150억을 저들이 투자해가지고 현대 시설도 하고 공장도 짓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게 조그맣게 시작하다 보니까 시작해놓고 좀 물량이 모자라면 옆에다 또 하나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장이 조각 이렇게 돼가지고 라인이 동선이 맞질 않아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겪었는데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시설도 잘 하게 되고. 근데 해외는 많이 그럼 어떻게 해외 수출도 좀 합니까? 해외 수출 연간 저들이 한 5, 60억 정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칠갑농산의 이능구 회장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 얘기가 이렇게 막 상상이 되면서 야 재밌게 뭐랄까 정말 재미있게 옛날 텔레비 드라마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맨땅이셨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공장 같은 걸 이제 청양에다 지면은 처음에 직원들은 어떻게 그 동네에서 뽑으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제가 하게 된 동기가 그 산골에다 공장을 누가 짓겠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누가 보더라도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죠. 왜 미친 사람이냐면 개발도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가치가 있는 데도 아니고 그 공장을 그 공장에다 지어서 뭐 할 거냐. 그래서 의하들을 많이 하고 저 사람이 혹시 정치하러 온 사람이 아닌가 오해도 많이 받았죠. 동네에서?
사업 목적보다는 저 사람이 무슨 뭐 국회의원이나 무슨 뭐 군수나 뭐 해먹으려고 내려온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주위에 그 고향을 갔어도 주위 분들이 이해해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서부터 전부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공장을 딱 지어놓고 나니까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여기 청양이라는 데가 산골이다 보니까 이제 공장은 청양군 1호입니다. 그게 공장을 규모 있게 지어서 하는 것은. 그러고 나머지는 뭐 가내공업이나 뭐 이런 것들은 공장들이 들어 있었는데 사실은 거기가 공장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시골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 이게 고향을 다 떠나는 거예요. 이 인구가 한 7, 8만까지 됐었는데 한 4만까지 줄었더라고요. 절반으로. 그래서 제일 고민했던 것이 과연 사람을 이거 뽑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100명 뽑는데 600명이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그것도 정상으로 몰리는 게 아니고 무슨 뭐 군청이나 교육청이나 경찰서나 시골에 다 그런 기관이잖아요. 이런 데를 통해서 압력을 넣는 거예요. 자기네 자기네 헌 사람 좀 뽑아달라. 뭐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그 말을 안 들으면 아마 지역에서 사업하기 힘들 것이다. 겁주는 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왜 그러나. 그래서 저는 그런 소리 하든 안 하든 간에 내 목적은 따로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나이가 한 50대 됐을 때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 그래서 다 젖혀놓고 청양군청 복지과에서 그 추천해주는 사람을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전부 뭐 남편을 잃고 어린애 하나 데리고 사는 사람. 이 청양복지과에서 이제 정부 보조받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로 뽑아서 좀 장애가 있어서 어디 취직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뽑아보니까 한 100여 명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죠. 이야. 그래서 훌륭한 생각을 하셨어요? 원래? 제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뭐 제가 없이 살아봤고 제가 어려서 자랄 때서부터 뭔가 내가 앞으로 성장을 하면은 어렵게 사는 사람, 내가 없이 살아봤으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줘야 됐다는 생각을 많이 이 회장님은 원래 훌륭하셔서 그래요. 사람들이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도 옛날에 어려운데 지금 뒷도 안 돌아보고 응? 나만 보고 나만 그냥 잘 살면 그만이지 이런 사람들 많은데 참 그래도 그렇게 함께 나는 일할 때 그 직원들 그렇게 근데 아니 조금만 그게 한 50 나이가 한 50대 때쯤 시작하셨다면 그럼 지금 몇이세요? 72살이에요. 그래요? 진짜요? 야. 그렇게 안 먹어 보이세요? 제 또래인 줄 알았다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요. 정말 젊어 보이시네요. 건강 관리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건강 관리를 잘했다기보다는 고생을 많이 했죠. 제가 이제 너무 과로하고 이제 청양에서 그때 서울에서 청양 왔다 갔다 하면서 공장을 짓는데 서울에서 출발해서 청양 가면은 4시간 걸렸습니다. 또 거기서 여기 올라오려도 4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을 길에서 허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그러면 일할 시간이 없잖아요. 공장을 짓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출발하면은 거기 한 8시나 9시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일 시작해서 뭐 전부 현장마다 살펴보고 또 전부 그 시설 같은 것도 저희 이제 회사에는 공장에 기계 같은 게 전문가가 만들어서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 고안을 해가지고 기계 업자를 불러다가 이렇게 조인해서 이렇게 순수 개발이에요. 이제 그게 보면 특징이라면 저희 회사의 특징이에요. 그런 것은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 면업계 일반 면류업계가 사실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기계도 개발이 안 되고 전부 수입 회화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업자를 다 따로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그놈을 한 대씩 맞춰다 조인해가지고 이걸 쓰게 되니까 힘들었죠. 하긴 뭐 떡국을 미국 사람이 먹어야지 거기서 미국에서 개발한 기계가 있을 텐데 이건 뭐 한국에서 해야지 진짜. 저희 회사에 오시면은
그 재미나는 기계가 참 많습니다. 보도 지금은 쌀가루를 60kg를 붓고 찌면은 3분의 2가 나오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 제가 압력밥솥을 보고 개발을 했어요. 그 이제 그런 원리로 해가지고 그렇게 개발을 하고 사람이 이렇게 젓던 거를 그 안에다가 모다를 달아가지고 날개미를 붙여서 젖어가면서 스팀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익히는 그런 과정. 그래서 방앗간에서 옛날에 있었던 거를 개발을 하신 그거는 건가요? 이제 그냥 가만히 시루를 놓고 이렇게 찌잖아요. 그럼 찌면 그게 익는 동안이 거의 30분 뭐 한 40분 이렇게 걸리는데 저희는 3분이면 이거 나오거든요. 그런 그렇게 해보니까 동력을 걸어가지고 젖어 줘가면서 사람이 이렇게 젓던 거를 안 젓고서 젓게 하고 그 압력밥솥마로 만들어서 스팀이 한번 들어가면 통하지 않게끔 그런 기계를 개발해서 놓을 때 여기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11시까지 일을 해도 시간이 짧은 거예요. 네. 시간이 짧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11시까지 일하고 오다가는 잠은 어디서 자냐? 고속도로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누가 보고 취재를 해가지고 이제 많이들 저기도 하고 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일은 잘 되지만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런 바람에 이제 몸이 망가져가지고 이제 혈전이 온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한쪽 팔다리를 다 못 썼었어요. 아유. 이 팔다리도 못 쓰고 발음도 안 돼서 침이 질질 흘리고 지금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말하는 건 소위 말하면 풍을 맞은 거군요. 그렇죠. 이제 알기 좋게 이제 풍이죠. 풍. 혈전이 와서 저는 이 머리에 지금 모세혈관이 하나도 없어요. MRI 지금 하얗게 나와요. 혈관이. 그러니까 의사들은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고 저는 수술을 안 하겠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고치셨어요? 지금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죠. 이제 식이요법도 하고 건강 관리를 이제 그때부터 했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뭐 산에 가서 그냥 매일같이 한 50m를 처음에 못 걸었으니까 그걸 조금씩 10m씩 늘려서 한 달간 걸어보니까 이제 사람이 이게 죽는 건 아니구나. 이제 살 수 있구나. 그래서 3년이 되니까 어느 정도 정상에 와서 회사에 이제 그때는 일을 못 했죠. 회사 일을 못 보고 나왔더니 직원들이 전부 속이고 뭐 이렇게 해서 부도나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어이구. 그래서 이제 그거 회복하느라고 거의 한 4, 5년이 걸렸죠. 걸려서 고생 꽤나 좀 했죠. 그러면 내일처럼 이렇게 돌봐줄 분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자제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제 큰 딸은 파주 공장의 대표이사로 돼 있고 작은 딸은 지금 청양 공장의 대표이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걔들 또 이제 외국에 나서 당시에 공부를 할 때였었는데 제가 혼자는 너무 힘들어서 좀 들어와서 회사를 같이 좀 하자 해서 지금 일을 배우고 있는 따님들이 중입니다. 큰 따님 공장 하나 맡고 있고 또 작은 따님도 공장 하나 맡고 아니 근데 아드님은 없으세요? 아들은 있는데 이제 법조계가 있어요. 그래요. 법조계에 있어요 아들은. 근데 따님들은 사업을 맡고 있고 사위들이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사위도 하나인데 이제 사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적성이 맞질 않아서 사위는 안 하고 있어요. 역시 딸한테만 맡기셨네요. 근데 지금 또 식품은 따님이 잘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얘기 들으면서 제일 궁금한 건 사모님이에요. 이런저런 일들을 같이 겪으셨을 텐데 오히려 더 심장이 오그라들으셨을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그렇죠. 사모님은 어떤 분인지도 살짝 궁금한데. 맞아. 어떻게 만나셨어요? 매조를 잘 해줘서 오늘까지 했죠. 그리고 뭐 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았어도 안팎으로 다 내조해주고 공장에도 가서 또 보살펴주고 또 일하는 것도 봐주고. 그러면 결혼하신 지는? 지금 한 40년 됐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그 8,000원 갖고 올라오실 그때 당시에 결혼은 이미 했었죠. 그러면 아내를 데리고 서울로 오신 거군요? 아니요, 그때 처음에 저 혼자만 왔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시골에서 결혼을 했는데 하고 있어라 내가 돈 벌어서 부를 테니 나 올라가서 그때 당시에 이제 사연이 많죠. 우리 애가 그 첫 애가 낳는데 이 경기를 했었어요. 시골이 지방이다 보니까 의사들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자는 경기에다 주사를 놨으니까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애가. 그래서 뇌막염이 걸려버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골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부모님 밑에 있으니까 이제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 모시고 살라고도 생각을 해봤죠. 했는데
이 애가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막염이 걸려버리니까 아무것도 못 쓰고 그냥 상체만 크고 하체는 안 크더라고요. 한 5년을 끌고 다녔는데 서울에 와서 내가 걔를 고쳐야 되겠다고, 이게 애비로서 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걸 서울에 와서 고쳐주려고 사실은 와서 왔던 거예요. 그런 계기가 돼서. 그래서 왔는데 와서 막상 하려고 보니까 돈도 없지, 또 큰 병원 갈 능력도 안 되지. 그래서 나중에 한 2년 있다가 집이 식고 애를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같이 올라와서 저 양평동 그 옛날에 뗏집, 떼를 이렇게 떠서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뗏집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제 새방으로 들어가서 정식은 건물도 아니고 그런 데서 살았죠. 살아서 걔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얘는 한계가 지나서 이제는 얼마 못 살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척추에서 물 빼내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한 1년 못 살고 갔어요. 큰애가. 그래서 이제 낳은 것이 이제 애들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집이 식구가 하도 원하니까 처음에 딸이더라고요. 또 하나 아들 낳으려고 또 낳았는데 또 딸이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낳았는데 이제 그만 낳자. 당신 몸도 집이 식구가 좀 병이 몸이 좀 아팠었어요. 그래서 당신 몸이 현찮으니까 애기 낳지 말자 그랬더니 여자로서는 애기 안 낳으면 안 된다. 세상에서도 아들은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내를 했는데 그게 아들이었어요.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 커주고 지금까지 잘 됐어요. 잘 돼서 이제 저도 보람을 느끼고 살죠. 아휴. 사실은 이 회장님도 가슴에 자식을 묻은 분이시니까 뭐 그 큰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그렇죠. 걔가 받아서 해줬네요. 할 애들인데 그렇게 보내서 오늘에 있기까지 그래도 가장 큰 역할을 한 장본인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큰 아들이에요. 근데 아이고. 사실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자식이 그렇게 되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을 거고 와보니 또 막상 특별한 어떤 조건이 되지도 않았으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엄청 고생시켰죠. 사실은 우리가 그 옛날에 정부미라고 그러죠. 납작보리쌀 그걸로 밥을 지어서 먹고 자기 혼자서 칼국수 사다가니 끓여 먹고 그렇게 생활을 서울에 와서 처음에 해가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죠. 집이 식구. 참 지금 옛말하고 그러지 참 그런 시절을 저희가 다 이렇게 지내왔는데 정말 얘기를 나눌수록 정말 흥미롭고 재밌는데요. 네, 계속 이어집니다. 칠갑농산 이능구 회장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 아까 뭐 말씀하니까 제품이 500종류?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가장 관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나 뭐 이런 거는 어떤 제품이 있어요? 이제 해가 거듭할수록 이제 소비자들이 잊지 않고 찾고 이제 이게 뭐냐면 소비자하고 신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템이 20년 전에 시작했지만 21년 동안 한 번도 스펙을 바꾸지 않고 똑같은 원료를 써서 소비자를 원하는 제품을 그대로 변함없이 주는 품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품목들은 아까 뭐 메밀국수라든지 메밀국수? 이런 그 뭐 두루마리 이렇게 생쌀가루로 만든 쌀국수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저들이 이 국수를 해도 최고급 가루를 써가지고 정말 딴 데서 맛볼 수 없는 그런 국수를 조금 비싼가요 그럼? 비싸죠. 거의 다른 데보다 한 20-30% 비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드시는 분들은 꼭 그걸 드십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저는 메밀국수를 좋아하는데 메밀 좀 많이 먹으려고. 저기 성분표를 이렇게 보잖아요. 메밀이 너무 조금이야. 그거 보면요. 밀가루가 너무 많고. 근데 저희 거는 그렇지 메밀이 않습니다. 메밀이 많을 수는 없죠. 그러나 저희들이 그럼 이게 점도가 약해갖고 국수가 안 된다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품 만드는 기술은 사실은 원료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제품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도 그랬잖아요. 쌀이 점도가 없는 것도 밀가루 국수 같이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메밀국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메밀국수에도 쌀이 들어가 있는데
쌀에다가 흑미에다가 예를 들어서 메밀 이렇게 하면 프로수가 거의 한 50%가 넘죠. 네. 그렇게 해서 밀가루하고 섞어 이제 배합을 해서 네. 그것도 왜냐하면 100% 메밀가루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또 업체에서 메밀가루만 100% 하면 가격도 너무나 비싸고 또 업체에서는 조리하는데 우리나라 호텔에서 거의 다 저희 메밀국수를 거의 한 7, 80%는 쓸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현장까지 배달을 못 해주면은 가락동 시장에 와서 전부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한 달이면 거의 8톤 추럭으로 두 차씩 와서 사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그런 걸 다 맞춰줘야 되니까 그런 제품들은 한 20여 년 됐는데 우리가 왜 원료를 못 바꾸느냐. 그분들은 조리하면서 조금만 이상 있으면은 안 쓰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표시나니까. 그것은 바로 소비자와 만드는 자의 무언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소비자의 신뢰를 버리지 않고 끌고 가야만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고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지 잘 팔린다고 해서 금방 원료 바꿔서 싸구려로 만들어서 주고 하면은 1년이면 평생 살아 먹고 살 거 다 벌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네. 절대 식품 사업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그것이 제 결론입니다. 저는 되게 선하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계산이 없으시고 그냥 내 식구들 먹이듯이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요. 그렇게 딱 이제 내가 개발한 게 나오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먹는지 궁금해요. 혹시 제품 만들어서 딱 나오자마자. 진짜 지금 저희들이 제일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계속 뭐냐면은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여럿이 먹어보고 아니 이제 그건 그런데요. 처음에 개발을 하게 되면 제가 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스펙을 결정을 해요. 아이템을 그러면은 실제 현장 담당자한테 제가 전화를 하죠. 어떤 스펙 뭐 얼마 배합 비율을 해서 한번 제품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걔들이 이제 제품을 샘플을 뽑아 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가서 시식을 해보고 이것이 과연 제품으로 개발이 가능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검토해 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맞는 소스 이런 것도 또 이제 전부 해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해보고 이제 전부 시식으로 이제 우리 본사 직원에서부터 거기 현장 개발팀에서부터 전부 시식을 해봐요. 이게 너희들이 먹으니 맛이 어떠냐. 그러면은 30명이고 50명이 맛이 다 달라져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러면 제품을 만들어서 가능성이 있으면 제품을 개발을 해서 이제 포장지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이제 디자인실에다 디자인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개발에 제가 아직 참여하고 있는 것이 잘못하면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너 이거 만들어 해가지고 그것이 만일 나가면은 한번 준비해가지고 이 신제품 하나 만들어내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포장지 디자인에서부터 또 디자인 비용에서부터 모든 원료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몇 천만 원씩 하는데 그 많은 품목을 갖다가 아니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개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거의 가능성만 보고 시제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완제품이 되면은 우선 우리 회사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먹입니다. 전부 하나씩 줘가지고 먹여가지고 그것이 이제 시식 테스트에서 좋다는 얘기가 나와야 시판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제 입에 맞는다고 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평생 뭐 식품 사업을 하라고 태어났는지는 몰라도 옛날에는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각 도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세계 입맛이라고 만두고 우리나라 각 도에만 하더라도 전라도 입맛 틀리지. 경상도 입맛 틀리지. 그쵸. 경기도 입맛 틀리지. 강원도 입맛 틀리지. 다 틀립니다, 이게. 해먹는 방법도 다 틀립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딱 물건이 나가면은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왜 전라도 입에다 맞춰서 보냈는데 경상도 가면 왜 이게 짜냐든지 뭐 경상도 입에다 맞췄으면 전라도 가면은 이게 무슨 뭐 개심심하고 뭐가 안 맞는다든지 꼭 이상 있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많은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여러 사람이 입에 맞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전부 조절을 했죠. 해가지고 해보니까 제품이 지금은 이제 그게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세계인의 입맛에 맞춰야 세계 시장까지 이제 수출을 하게 되는데 세계 시장의 수출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입에 맞아야 먹잖아요. 그쵸. 아무리 좋다. 예, 제가 예. 한류 바람이 불어서 한국 식품을 원하지만은 입에 안 맞으면 안 먹거든요. 그쵸. 먹어봐서.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나라의 라면이나 이런 거를 사봐요. 사다가 그 샘플을 보내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맛을 즐기고 있는가 제일 인기 있는 제품을 해서 보내면은 그 제품을 갖다가 제가 입맛을 보고 이제 스프 같은 거 결정을 하죠. 그러고 이제 면 먹는 성질이나 촉감이나 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뭐를 가장 중시하는지 이런 걸 전부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제품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미국 시장은 현지인까지도 1년이면 거의 30억에 넘는 미국 시장에 처음에는 단돈 몇 억도 못 했었어요. 그것이 예.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한 30억 이상을 미국 시장에다 팔고 일본 시장 또 뭐 말레이시아 지금 말레이시아도 가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홍콩 시장 같은 데는 저희들이 1년밖에 안 됐는데 물량이 지금 3배를 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들이 먹어보고 정말 제품이 좋다. 이게 어떻게 이런 맛이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먹거리는 사실 입소문이거든요. 그러고도 이제 일본 네. 같은 데서도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가 일본 시장을 가서 보고 시장 조사를 해보면은 감히 우리가 국수 하나도 일본 시장에다 팔 수가 없었는데 지금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어떻게 제품이 이렇게 갑자기 좋아지고 이런 제품들이 나오느냐 해서 굉장히 매력을 갖습니다. 야, 근데 오늘 사실 모시고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많이 알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알고 먹는 거하고 안 알고 먹는 거하고 다른데 전 정말 건강하셔서 더 많이 일하시고 예. 오래오래 일하시고 또 저희들 먹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만들고 하는데 더 많은 일을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따님들이 물려받아서 같이 이제 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계속 사업을 그럼 키워나가는 겁니까, 이제? 계속? 그거보다도 제가 아직 지금 이 나이에 이걸 놓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뭐 애들이 하면은 다 못 믿어 한다고 하는데 못 믿어서보다도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앞으로도 개발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네. 어떻게 하면 소비자한테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지 예. 그것이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남은 기간에 해서 애들한테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저희 회사는 직원들이 한 500명 되는데 매일같이 교육입니다. 제가 파주 가서 교육 한번 하고 청양 가서 교육 한번 하고 또 여기 본사에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세 군데도 되면 거의 일주일에 교육으로다 한 2, 3일씩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뭐 제빵, 제과 뭐 이런 그 기술학원 있잖아요. 네. 이런 데하고 지금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해서 좀 이런 교재도 만들고 또 이런 기술을 해서 앞으로 젊은 애들이 나가더라도 이 먹는 음식이 세계 시장을 홍보하는 데는 고만이거든요. 네. 먹거리보다 더 전자제품도 손에 넣으면은 그 떠날 줄 모르지만 맛있는 것은 먹으면은 세계인이 다 맞아요. 좋아하는 거죠. 네. 이런 제품을 나 혼자만 알고 있을 게 아니고 자꾸 가리켜서 양성화 시켜서 정말 어떻게 하면은 이 업계가 좋은 제품으로 지금 너무나 가짜가 많이 판을 치고 안전한 먹거리가 없다고 걱정들을 많이 소비자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제품으로 발전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제품이 만들어내서 시장을 이렇게 넓혀가야 되는지 소비자는 맛있으면 자꾸 많이 먹잖아요. 네. 이게 지금 중소기업체에서 나 죽는다 뭐 불경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불경기 없는 것이 이게 먹거리 시장이거든요, 사실은. 왜? 배고프면 더 먹어야 되고, 뭐, 예를 들어 놀고 앉았다고 해서 굶고 앉았지는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제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이런 시간. 얘기만 들었는데도 다 먹어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니야, 지금 빨리 나가갖고 전 좀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예,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야, 오늘은 이 칠갑농산이라고 이 식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능구 회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네. 사실 진짜 먹는 거에 대한 걱정을 저희들이 많이 하면서 살잖아요. 네네. 이러저러 뉴스 터지고. 여기에는 정말 정직함이 최고가 아닌가. 그쵸. 그런 생각을 들어요.
예,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으로 모든 걸 하시고요. 하나하나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불황이 없고 그리고 더 승승장구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또 소비자들이 다 내 가족이고 내 한 식구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가짜를 만들어서 팔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음식을 그리고 먹거리를 사명으로 생각하시는 게 참 저희한테 도전이 됐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분 모시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계십시오.